자, 한국사 공부 시간입니다. 한국사 공부할 거고요. 백제 그리고 고구려, 신라 이런 나라들이 삼국시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그 삼국시대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외세의 개입, 당나라의 개입까지 함께 있게 되었고요.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삼국시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승리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라가 통일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마무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뭔가 깔끔하게 다 정리된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뤄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역경들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삼국시대에서 백제가 멸망을 했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이 되고 그 전 수도였던 웅진이 함락되어서 백제의 의자왕이 사로잡히게 된 해가 660년이었습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자, 지도를 그려봤을 때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이 됐다고 백제가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당나라와 신라가 양쪽에서 백제를 공격을 했고 황산벌에서 계백장군이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김유신의 신라군에 의해서 백제의 마지막 저지선까지 무너져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수도와 그 주변의 몇 개 성들만 신라와 당나라에 의해서 함락이 된 것이지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성들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수도와 중심부만 함락이 된 것이 백제의 수많은 영토에 수많은 백제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그 남아 있었던 백제의 잔존 세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너져 내린 백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근대사에서 쓰였던 용어를 좀 빌려오자면 독립운동, 2세의 용어로 쓰자면은 부흥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자, 부흥이라는 거는 무너져 내리고 거의 이제 망해가는 것을 다시 살려낸다, 이렇게 세운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가 멸망을 하고요. 멸망한 백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로는 흑치상지나 복신, 도침, 부여풍 등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까지 말을 한다면 흑치상지는 임존성, 복신, 도침은 주류성 이런 곳에서 활약을 했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신라와 당나라 군대에 대해서 저항을 했으면은 희망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또 내부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직 전혀 정비되지 못하는 와중에 백제에서 강력한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백제를 살리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넘어온 지원군이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군대가 바로 지금으로 치면 일본의 군대죠. 이 일본의 군대가 백제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백제 부흥군과 외나라 일본의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요. 잘만 하면은 이렇게 형성된 연합군으로 잘만 하면은 신라와 당나라를 몰아내고 백제를 되찾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신라와 당나라 군대도 이에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나당 연합군이 그들의 군대를 결성을 해서 맞붙게 되는데 이 전투를 우리는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이 백강전투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국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땅이 일본, 중국 군대까지 뒤섞여서 막 얽히고 설켜 있는 국제전쟁의 그런 전쟁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어쨌든 이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거는 이 백제와 외나라는 탈락을 하게 되고요. 나당연합군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백제의 부흥운동은 이제 약간 그 새가 기울어지게 되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 백강전투가 663년경이었는데요. 백제 부흥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약해질 무렵에 이제는 안심을 하게 됐어요. 이쪽 지역에 대한 안심을 하게 된 신라와
당나라가 마지막 최후의 목표를 향해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 고구려죠. 이 고구려를 향해 마지막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구려의 수도 어디죠? 평양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고구려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인물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연개소문 이런 인물들이 생각이 났을 텐데, 자, 이제 이 백제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가 신라와 당나라를 맞았어야 됐을 무렵에는 연개소문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고구려의 군대를 정비를 하고 잘 막아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연개소문 아들들의 내분이 이어집니다. 이 내분이 이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말하자면 복잡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평양성은 함락하고 고구려도 멸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짧게 말하네요. 그 연도가 668년인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 멸망의 과정이 아니라 부흥운동이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요. 백제와 마찬가지로 무너진 고구려를 되살리기 위한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인물들은 건모잠, 안승, 고연무 등입니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은 건모잠, 안승, 고연무 이들이 연합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하는 과정에서 부흥운동은 결국 실패를 하게 되고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안승이라는 인물이 끝내 이제 부흥운동에 실패를 하자 어떻게 되냐면은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안승의 망명을 신라 정부는 받아주게 되고요. 이 안승에게 신라에서 금마저라는 땅을 하사를 해주는데요. 이 금마저는 지금의 전라북도 익산 지역입니다. 익산 지역에 금마저 땅을 하사해서 보덕국이라는 나라를 세워 여기서 왕 노릇해라. 근데 보덕국이라고 나라를 세워봤자 그냥 도시보다 조금 작은 수준의 작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부분이었죠. 어쨌든 이 안승이 이 보덕국, 즉 금마저 땅에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웠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씨. 네, 여러분 이어서 이제 나당전쟁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 부흥운동마저 나당연합군이라든가 그들의 내부 분열로 사그라져 갈 무렵에 이제는 그러면 이제 부흥운동도 다 끝나가면 신라가 완전 삼국통일을 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죠. 관문이 하나 남아 있었죠. 그게 바로 나당전쟁입니다. 이거 왜 뜬금없는 소리냐? 물론 이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 직전까지 나당 하면은 뭐가 생각났어요? 나당 하면 나당 동맹, 나당 연합군 이런 말이 떠올라야 정상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전쟁이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과정을 한번 잘 살펴봐요. 자, 먼저 백제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당나라가요. 무슨 짓을 하냐면은 멸망한 백제 땅 웅진 지역에 웅진 도독부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도독부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의 어떤 식민지 통치 기구예요. 당나라가 점령한 땅에 당나라가 임명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당나라의 통치 기구란 말이죠. 자, 백제 땅에 웅진 도독부 설치하고요. 고구려 멸망했죠. 고구려 멸망하고 나서 그 고구려 수도에다가 당나라가 안동 도호부라고 불리는 또 당나라 통치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 그래,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웅진도독부, 안동도독부,
설치한 것도 모자라서 신라 땅에다가 계림 도독부를 설치한 다음에 이 계림 도독부의 도독 최고 수장에 신라의 왕을 임명하려고 한다. 잠깐만. 다시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그 수장인 도독 자리에 신라의 왕을 임명하려고 한다. 어우 땡큐네. 도독으로 임명해주고. 아니죠. 무슨 왕을 당나라가 임명을 해. 신라 왕을 왜 당나라 관직인 도독 자리에 임명을 해.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눈치를 딱 채셔야 돼요. 지금 당나라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후퇴시키지 않은 그 이유를 지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당나라는 애시당초에 신라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 하면 처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 동맹을 맺었을 때 그 약속한 조건이 뭐냐면은 대동강 이남 지역을 누구에게 양도한다? 신라에게 양도하려는 그 동맹의 협상 조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맹을 맺고 이 약속을 믿고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군대를 보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당나라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요 웅진도독부, 안동도독부, 거기다가 계림도독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나라는 처음에는 신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 한반도 땅을 그냥 통째로 당나라의 완전한 영역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거죠. 양아치죠. 이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신라는 이제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죠.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 눈 뜨고 막 코베일 수는 없잖아. 신라도 준비를 하면서 점차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 전운이 감돌게 됩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게 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당나라 서쪽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토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토번은 어디냐? 지금의 티베트인데요. 지금은 티베트가 중국의 영역에 속해 있긴 하지만 티베트는 오랜 시간 동안 중국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 토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토번이라는 나라가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장안성. 자, 당나라 수도 장안성이 토번에 의해서 위협을 받자 한반도 쪽에 집중하고 있었던 당나라가 군대를 일부 철수시키고 이쪽에 전선에 집중을 하게 돼요. 자, 당나라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신라가 당나라를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당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되죠. 자, 이 나당 전쟁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두 가지 전투 정도만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로 매소성 전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벌포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이 매소성 전투에서는 당나라 육군을 신라 군대가 물리쳤고요. 기벌포 전투에서는 당나라 해군을 물리쳤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매소성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신라 군대가 한반도에 신라와의 약속을 어겨서까지 침투하려고 했던 당나라를 막아내고 최종적으로는 대동강 이남 지역까지는 신라가 지킬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결론은 신라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의 대업이 달성될 수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